저는 지난 30년간 한국을 취재해왔습니다. 워싱턴 타임즈, 가디언, 더 타임스의 특파원으로요.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이 이루어낸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요. 그것은 기적을 만드는 힘입니다. 저는 1994년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뉴욕에서의 차분한 업무 환경을 기대했던 저에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서울의 강남역은 마치 제어불능의 에너지장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목소리는 컸으며 모든 것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켜지기도 전에 사람들로 범람했고 택시기사들은 마치 레이싱 게임을 하듯 운전했습니다. 이게 나라가 맞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서 제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 무언가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람들의 눈에서 반짝이는 것. 무언가를 꼭 손에 쥐고 있는 듯한 긴장감.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출발했다는 것도요. 그래서 그들은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멈추면 안 되는 나라. 그것이 처음 본 한국의 정체였습니다. 1997년,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IMF는 한국의 4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조건부로 지원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다. 아니, 회복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은 3년 만에 IMF를 졸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1998년 한겨울, 을지로 거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들이 손목에서 빼낸 돌반지들이 수거함에 쌓여 있었거든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용돈을 모아 금반지를 팔았고 직장인들은 월급의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심지어 거리의 노숙자까지 수거함에 동전을 던졌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그것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가 보여준 통일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몸처럼 움직인다는 것을요. CNN은 이를 세계 역사에서 유일한 국민 단결 사건으로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불가능이 가능이 된 나라라고 표현했고요. 한국의 회복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이 모인 결과였던 겁니다. 제가 런던에서 서울로 인사발령을 받았을 때 가장 놀라웠던 통계는 문맹률이었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은 1% 미만입니다. 같은 시기 OECD 평균은 5% 이상이었고 선진국 중에서도 이 정도 수치를 유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저는 한글의 과학성에 놀랐습니다. 한글은 24자의 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규칙은 매우 단순합니다. 3개월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선물이 왜 이렇게 위대한지 그때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문화였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강박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서초동의 학원가를 지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 10시, 11시인데도 학원의 창문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아이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의 한 외교관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군요. 한국인들은 마치 변신이라도 하려는 듯이 배웁니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배움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못 배우면 못 살아가는 나라. 그래서 배움에 미쳤던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 가장 높은 IT 문해력, 가장 높은 온라인 활용도로 이어졌습니다. 배움이 기적의 첫 번째 뿌리였던 겁니다. 한국인들은 뭔가 이상합니다. 이것은 제가 세 번째 해에 보도한 기사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일을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연간 근무 시간은 세계 2위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우스운 부분입니다. 한국인들은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게임 사용률, 노래방 방문 빈도, 쇼핑 횟수 모두 세계 3위권입니다. 그리고 가장 웃긴 건 한국인들은 거의 자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균 수면 시간 6.5시간. 거의 모든 나라보다 적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경제는 돌아갑니다. 어떻게일까요? 그것은 빨리빨리라는 DNA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것을 알았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론 기술력도 뛰어났지만 그보다는 국민성이 더 중요했거든요. 한국인들은 1초를 아깝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이것이 처음엔 단점으로만 보였습니다.
성급함, 무모함, 완성도 부족. 하지만 저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생존 전략이라는 거요. 작고 분단된 나라가 생존하려면 빨라야 합니다. 느린 나라는 진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산업화 때 남의 나라 3배 속도로 압축 성장을 했고, IT 혁명 때 세계를 주도했고, K-팝과 K-드라마로 세계 문화를 석권했습니다. 모두 빨리빨리 DNA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안 팔리는 것은 세계 어디서도 안 팔립니다. 이것은 제가 삼성전자의 임원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의 최고의 테스트베드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소비자의 깐깐함입니다. 한국인 소비자는 엄청나게 비판적입니다. 조금만 성능이 떨어지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발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즉시 리뷰에 쓰입니다. 한 음식점이 하나의 별평점을 받으면 그 음식점은 거의 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피드백의 속도입니다.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어떤 제품이 출시되면 하루 안에 수천 개의 리뷰가 올라오고, 그 안에서 모든 장단점이 폭로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실험 정신입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결제 방식, 새로운 쇼핑 방식, 새로운 기술. 모두 먼저 시도하고 평가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입니다. 애플이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삼성과 LG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이유, 네이버와 카카오가 글로벌 기업들을 위협하는 이유, 모두 한국 시장에서 단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은 것은 세계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국인들의 모순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거리에서 싸웁니다. 정말 격렬하게 싸웁니다. 저는 여러 번 두 남자가 주먹 다짐을 하는 모습을 봤고, 심지어 서울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모습도 봤습니다. 저는 경찰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기했던 건 그 다음입니다. 싸우던 두 사람이 30분 후 같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나누며 웃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친해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양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면 평생 원수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싸움은 감정의 표출일 뿐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화해. 한국인들은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한번 마음을 열면 정말로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 정 때문에 싸웁니다. 무심하면 싸우지 않거든요. 싸운다는 건 상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신기함은 타인의 일에 관여하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웃이 제 사생활에 너무 많이 개입한다고 느꼈습니다. 혼자인지 물어보고, 언제 결혼할 건지 물어보고,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까지 물어봤습니다. 서양에서는 예의 없는 질문이 한국에서는 관심이었던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이 없으면 묻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격정은 다혈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혈질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을 움직이는 열정의 원동력이 되었으니까요. 1950년대의 한국을 상상해보세요. 제 아버지 세대의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에 패어 3명 중 2명이 죽을 뻔한 나라, 국토는 분단되고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GDP로는 세계 1213위이지만 산업의 고부가 가치도, 기술력도, 수출량도 모두 상위 10위권입니다. 1인당 GDP는 선진국 수준입니다. 어떤 나라가 70년 만에 이런 변화를 이뤄냈을까요? 저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수백 개의 기사를 썼습니다. 경제학자들과 인터뷰했고, 역사가들과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기적은 아무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일어날 뿐이죠. 하지만 한국의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이 만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국민성, 끝없는 근면함,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들이 한국의 정체였습니다. 저는 강원도의 한 탄광마을에서 만난 할아버지에게서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분은 6.25 전쟁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키웠고, 그 자식들은 서울로 올라와 회사를 차렸고, 그 회사는 세계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자는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기적입니다라고 제가 말했더니 그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살려고 했을 뿐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한국을 많이 봤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봤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심각한 소득 불평등, 과도한 교육 경쟁, 높은 자살률, 극단주의적 정치.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것은 특별합니다. 그것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한국은 문제를 발견하면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아주 빨리, 아주 격렬하게. 저는 한국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이 센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집이야말로 한국을 만든 가장 큰 자산입니다. 고집, 열정, 끝없는 도전 정신. 이것이 한국인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한국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빨리 성장했는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화했는가? 하지만 대부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적의 나라가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없이 기자로서 성장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제게 가르쳐 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인들, 당신들은 정말 이상합니다. 당신들은 너무 빨리 움직이고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고 때론 너무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멋집니다. 한국, 기적의 나라가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나라입니다.